이렇게 앉아서 몇 번의 겨울을 더 맞게 될까? 몇 번의 봄과 몇 번의 여름을. 그녀는 생각했다. 죽은 뒤에도 실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난처한 상상인가. 얼마나 난처하고 허망한가. 허망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필요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이때. 어둠을 수평선으로 나누는 불빛 같은 것. 저기 그게 있다는 지표 같은 것이, 그 아름다움 것이 필요했다. 황정은 소설가의 작품집 아무도 아닌에 실린 소설 명실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요즘은 각기 다른 컨셉과 테마로 동네를 수놓는 작은 책방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의 방 코너에서는 이번에 이런 작은 책방들의 주인님들을 모시고 책에 대한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들을, 책과 함께 문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태원 해방촌의 책방 주인이세요. 책방의 이름은 고요서사인데요. 차경희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방 주인님의 목소리치고는 뭔가 너무나도 젊고 아리따우세요. 고요서사의 분위기가 어떨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고요서사라는 책방,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네. 전국에서 이 문장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으네요. 제가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것보다 주인장님께서 네. 직접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아서요. 예, 고요서사 어떤 공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요서사는 그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해방촌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은 정말 굉장히 작은 서점인데요. 보통 문학 중심 서점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절대 문학 전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군요. 왜냐하면은 문학 서점이라고 이제 소개가 나가면은 보통 이제 전문 서점이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제가 그만큼 문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문학 중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서가가 굉장히 작은데 그 책들의 중심이 보통 소설시, 에세이 네. 관련 책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문학에서 연결되는 주제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인문사회 예술책도 같이 이제 취급하는 굉장히 작은 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학 중심이라고 보통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방촌에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고 이 가파른 언덕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고요서사는 언덕이 어느쯤에 있나요? 보통 해방촌이라고 하면 경리단에서 건너편에 있는 평지 지역에 막 외국 음식들 많은 동네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서점은 거기서 이제 한창 마을버스를 타거나 걸어 올라오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해방촌 오거리라는 해방촌 동네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거리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내리막길에 있는데 주택가 사이에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는 서점이겠어요. 재미로만 여기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 어떤 독자와 구매자들의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방문할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보통 이제 다른 동네에서 찾아오시는데
어떤 분은 두세 번 못 찾다가 아, 계속 시도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분께 뭔가 사은품을 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했는데 저도 막 그렇게까지 오실 만한 공간인가요? 라고 되묻기도 하고 그러거나 이제 보통 녹사평역에서 오시는데 숙대역이나 네. 걸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경사를 생각을 못 하시고 네. 그러면 사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도 크죠. 아, 네. 저도 안타깝게 아직 못 가봤지만 네.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조금 이 해질 무렵에 올라가면 네, 내려올 네. 땐 멋진 야경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해방촌이 언덕도 심하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오래된 주택가 네. 그리고 되게 오래된 동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도 약간은 있고 또 골목의 문화가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 노을 질 때가 네. 진짜 그 풍경이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니까 빌딩 맞아요. 같은 게 없어서 정말 탁 트여 있는 그런 네. 곳에서 해질 때 그러니까 보면 좋죠. 조금 선선해질 즈음에서 한번 네. 올라가셨다가 책 네. 둘러보시고 네.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고요서사라는 이 책방의 이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방촌이라는 공간 하니까 네. 뭔가 저는 뭐 박인환도 떠오르면서 네. 이 책방의 이름이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고민해서 지으신 건가요? 네, 약간은 그러니까 어쨌든 서점을 만들 때 차리려고 생각을 할 때 이름은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했고 조금 편한 이름들도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약간은 특색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일단 고민했는데 그러던 차에 그 박인환 시인님이 운영했던 마리서사라는 이제 서점을 이름을 알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예쁘기도 했지만, 서사라는 단어가 서점을 의미하기도 맞아요. 하고, 또 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책에서 이제 스토리 서사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미가 문학서점이라는 데의 정체성을 좀 잘 담고 있겠다 싶어서, 그 서사를 찜해두고 그 앞에 이제 마리보다 예쁜 단어들을 찾았죠. 근데 네. 이왕이면 우리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저런 말들을 붙여보다가 좀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그런 걸 떠올리면서 어쩌다가 이제 고요서사가 됐습니다. 네. 그 고요서사라는 그 책방의 이름이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책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공간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 독자라고 하긴 그렇겠죠. 구매자들이겠죠. 네, 책을 구매해 네, 주시는 네. 분들께도 일종의 어떤 휴식처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아주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해방촌이라는 공간을 또 선택하신 것도 궁금해요. 사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셨지만 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떨어지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어물어 찾아 네. 가야 되는 곳에 서점을 여신 이유, 일단 뭐 해방촌이라는 공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해방촌을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 역세권이 아닌 주택가였으면 좋겠다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있었어요. 이제 꼭 뭐 동네 서점을 지향한다기보다는 네. 상권이 아닌 곳에 좀 실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랑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을 막연히 생각하고 정말 근데- 삶 속에 자리하는 어떤 네, 문화 네. 공간, 문학 공간 뭐 이런 걸 약간 상가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길에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연희동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연희동도 이제 지하철역이 없고 버스나 이제 그쵸, 도보로만 맞아요. 들어가고 주택 가구 또 평지고 동네도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월세라는 실제 현실적인 네, 장벽에 부딪히면서 몇 번 알아보다가 포기를 할까 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예전에 다녔던 직장 동료분이 해방촌에 카페를 하고 있었고 그 공간이 조금 남는다. 근데 네가 서점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데 공간을 같이 써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을 해줬었어요. 근데 또 조금은 우연하게도 제가 2, 3순위로 막연하게 해방촌이란 동네를 떠올리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동료 제안 덕분에 연결이 돼서 막상 갔더니 이제 동네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상상했던 곳이랑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정말 뭐 할 운명이었나 보네요. 서점을 운영할 운명이었나 봐요. 그때 때마침 또 네. 해방촌이라는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러 다니시면서 한번 이 고요서사에 꼭 들러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요서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학 중심 서점인데 실제로 문학 네. 읽기 프로그램 네. 같은 것들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실제 판매되는 책들은 문학 아닌 것들도 있고 독립출판물도 있고 좀 다양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읽고 쓰기 워크숍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리고 낭독회 같은 걸 할 때는 이왕이면은 소설로 하려는 게 있고 또 시는 제가 잘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는 뭐 전문 이제 가에 도움이 있다면은 이제 뭐 강독회도 하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그래도 문학 관련 컨텐츠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네.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요서사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그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일단 폐업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보통 창업해서 1년을 버티면 네. 물론 이제 맥시멈 3년이라고는 네. 하지만 네. 1년을 일단 버티면 네, 네, 그 네. 이상의 시간을 더 견딜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네. 노하우나 방법들을 좀 갖춘 셈 아닌가요? 일단은 1년은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게 지나갔고 폐업을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 근데 보통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다 네, 하더라고요. 근데 버틴다는 게 정말 그냥 제 살 깎아먹기로 버텨온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 더 해보고 싶고 더 해야겠다라고 어쨌든 방향성을 잡은 거는 노하우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안 해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많은데 못 해본 게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정말 힘들다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재밌게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군요.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좀 빠르다 싶어서. 네. 앞으로 이 고요서사에서 진행될 프로그램들도 더 다양해지겠어요. 이왕이면은 머릿속에 뭐 이렇게 예.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뭐 다른 아카데미나 다른 서점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서 뭐 얼마 전에 했었던 황영경 평론가님이랑 했던 한국 소설 읽기 같은 것도 이제 한국 소설을 좀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외에는 독자층이 넓어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이제 평론가님이 또 마침 본인이 대학에서 하던 수업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네. 조금 한국 소설을 어려워하는 분들이랑 네. 소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였고 또 4월에는 조혜진 소설가님이랑 소설 쓰기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소설 쓰기 강좌는 사실 많은데 저희는 약간 꼭 등단을 지망하지는 않더라도 쓰고자 하는 네, 욕망이 네, 있는 분들. 이제 뭐 취미 혹은 개인의 욕구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쓰는 분들을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제 정하고.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 조혜진 소설가님이 해주신다니까. 네, 그분도 어떻게 우연히 또 서점에서 뵙게 돼가지고 무턱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재밌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등단 지망생분들이랑 수업을 하셨던 건데 저희는 서점은 더 이제 일반 독자분들이 찾으니까 그 공간에 맞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속에 뭔가 어떤 봄 기운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되게 굉장히 그 행복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 물론 그 안에 괴로움과 겨울에 너무 많이 뭐 움츠러져 있어서. 그런가요? 네. 고요서사에서 진행될 다양한 문학 중심의 프로그램들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 진짜 직접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학이 정말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속에 있고 그걸 표현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언급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일반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문학 네. 중심의 서점이라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일종의 창업 동기 같은 것들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어쨌든 편집자로서의 직업이 있으셨고 그 경력이 짧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편집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정말 일종의 사업일 텐데 개인 사업자로 돌변하시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주변에 염려도 동시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책방을 만드시는 과정이나 동기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작은 서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랑 문학 서점을 그중에서 해야겠다고 한 거는 조금 이제 각자 다른 이유였는데 첫 번째로 작은 서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녹음 전에 사실 시인님도 외국에 가셨을 때 동네 이제 길목마다 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여행을 갔다가 그거를 봤어요. 근데 그 여행이 출판 일을 좀 하다가 좀 지쳐 있을 때 약간 책을 만드는 일은 재미는 있는데 너무 소개되는 기회가 적고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정말 뭐 대형 혹은 베스트셀러를 지향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온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주목해주지 않으면 기회가 맞아요. 많은 작가들이 또 사실 그렇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회의감에 빠졌을 때 이제 휴식으로 하러 갔는데 일부러 책과 관련된 공간을 안 보는 여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죠, 자꾸. 길목만 돌면 정말 직업병 서점이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너무 흔한 맞아요. 그냥 과일 가게 옆에 서점 있고 뭐 홍차 가게 옆에 서점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좀 약올 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대학가 앞에서 영화 전문 서점으로 보이는 데를 봤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약간 저의 로망인 것처럼 나중에 영화책 편집하는 걸 좀 재밌어 해서 이런 거 모아놓고 공간 만들면 좋겠다가 정말 막연한 꿈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였는데 그게 거기에는 너무 버젓이 실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약오르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왜 저런 게 안 될까? 그러면 해보면은 작은 서점이 많으면 다양한 책들이 소개될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서점을 하고 싶었던 게 일단 있고 문학 서점은 그 당시에 이제 만일도 그렇고 이제 인문사의 서점들은 조금 생기고 있는데 또 문학 관련된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또 막연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만드는 책은 뭐 에세이도 있었지만 정치사회 책 혹은 전문서들을 좀 작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순수 독자로서 읽었을 때 재미를 느끼는 건 또 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의 취향을 또 반영을 해서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독서에 취미가 없는 분들이 이야기책으로 이제 독서를 시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에서 문학 서점을 하려고 했죠. 네. 주변에 가장 가깝게는 뭐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서 혹은 뭐 직장 동료께서 괜찮겠어 뭐 이런 걱정 안 하셨어요? 너무 많이 했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가족한테는 창업하고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얘기했어요. 계속 회사 다니는 척을 하면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쁘다 잘 요즘에 못 내려가요 라고만 하고 이제 한 3개월 지났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알만한 매체의 인터뷰가 실리면서 그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런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하면서 한 3, 4개월 있다가 말씀을 드렸었죠. 막상 하신다고 하니까 또 뭐 응원해 주시고 이러진 않으세요? 네, 생각보다 막 나무라거나 그러시지 않고 네,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 또 이미 저지른 일이니 뭐 그런 용기가 참 좋네요. 네, 뭐 너무 근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할 게 뻔하니까. 그렇죠. 책을 직접 고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통 단계라는 것들이 이 주인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말 이 서점 주인이신 차경희 대표님의 취향 혹은 어떤 즐거움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서 책이 셀렉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주제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책방에 진열하세요?
질문을 이렇게 몇 번 받긴 했는데 살짝 시기마다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저 예. 안에서도 이제 기준이 계속 굳건한 건 아니라 예전에부터 좀 막연하게 세웠던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재미였어요. 뭐 책이 재밌어야 예. 한다. 그게 이제 막 술술 읽힌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너무 막 사유를 깊이 해야 돼서 독서가 너무 느려지거나 흥미가 좀 잘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좋은 책이어도 일단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정말 글을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재밌는 소설과 재밌는 에세이는 많잖아요. 그치만 글을 쓰거나 좀 그런 분들이 참고로 삼기에, 표본으로 삼기에 또 적당한 책일까라는 생각을, 그거야말로 이제 제 기준인데, 그래도 글을 만지는 일을 조금은 했었으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글을 잘 쓰는 분들의 책, 이 두 번째 기준이었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종합을 해봤더니 제 취향 플러스 이제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아도 좀 저한테 어렵다라는 네. 거는 저도 선뜻 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차근히 소화를 한 다음에 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생각보다 편안한 책들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학 전문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저보다 훨씬 문학에 통달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대중적인 취향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실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네. 취향이나 기호하고도 맞닿는 지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실제로 네. 이 차경희 대표님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 중 가장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책은 뭔가요? 고르신 것 중에 대표님이 제가? 골라서 놓은 책 중에서 사실은 제가 거의 한 종당 한두 권씩의 책을 드리는 구조로 이제 서가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두 권 정도에서 두 권 다 팔리면 다시 이제 드리는 시기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떤 책을 집중해서 소개하는 작업은 잘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궁금해서 베스트를 한번 매겨볼까 우리 책방만에 해봤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00권이 팔렸다. 근데 거의 400종의 책이 팔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말 베스트 이건 그럴 수가 없겠네요. 개념이 시스템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는 책은 작년에는 안녕주정뱅이 권여선 작가님 네. 책을 좀 저도 일단은 저희 서점에 자주 오시는 분이 너무 강추를 하셔서 저도 읽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행사도 한번 했었고 이제 그 책을 손님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렸더니 그런 책들은 그러니까 매대에서 집중하진 않아도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권했을 때 좋아하시고 읽으신 분들 대다수가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작은 책방 지금 말씀하시는 고요서사의 이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이 조금 됐는데 우리가 차를 마시러 가거나 뭐 음료, 네. 뭐 와인을 마시러 추천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책을 추천해달라고 우리가 서점 가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대형 그쵸. 서점이 너무나도 네. 많이 장악하고 있는 이 네. 상황 속에 우리가 읽어보고 네. 뭐 좋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시간이 네. 사실 걸리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책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네. 있고 이런데 책을 추천해 주신다라는 이 네. 말씀이 독자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독자들 책에 대한 관심은 늘 네, 네. 잉여 상태잖아요. 정말 네, 책에 그쵸. 대한 관심은 늘 많지만 네. 어떤 책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네. 대해서 아직 조금 서투시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주시는 아. 다는 점에서 네. 정말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조금 더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조언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틀린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역할이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작은 서점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형 서점에 갔을 때는 선택장에 자기 취향이 있는 분들이어도 책이 너무 그쵸, 많으니까. 맞아. 너무 많아요. 네, 대형 마트에 갔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곳에 가면 확실히 네.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네. 진열이 되어 있기 책을 네. 찾기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책 이제 오랜만에 읽으러 갈까 하다가도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베스트 매대에서 많이들 찾게 되시고 대신에 이 작은 책방에서는
대형 서점에 사실은 다 있어요. 있는데 눈에 맞아요. 띄지 않는 예. 뿐인데 올려놓질 않죠. 예, 뭐 서가에 꽂혀 있거나. 근데 음. 이제 작은 책방에서는 눈에 두드러지니까 일단은 책이 많지 않고 또 잘 진열이 돼 있다면 그 책을 좀 발견하는 재미가 일단은 있어서 자발적인 발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분야의 책을 읽고 싶은데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저도 이제 제가 제 취향에 사실은 들어가니까 꼭 그걸 안 사시더라도 저는 이런 게 최근에 좋았다. 뭐 추천 이제 선물 보통 얘기하시면은 어떤 책들이 선물하시기에는 상대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정도는 이제 얘기를 드리죠. 근데 조언 플러스 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서점의 직원분들이 하는 역할이랑 또 작은 책방 운영자들의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대형 서점 직원분들께서 찾아주시기 바쁘죠. 너무 바쁘신 소지사항을 구조라. 갖다 드리면. 네. 그렇죠. 네. 그 서점을 운영하기 직원분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어딜 가나 다들 노동력에 허덕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 책을 구매하러 오시는 연령대는 어떠세요? 제가 다른 독립서점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저희 서점에 오는 분들은 연령이 조금 있으세요. 저는 20대도 오지 않을까 했는데 20대는 잘 없는 것 같고요. 단골층은 특히나 30대 초중반이 제일 많으세요. 조금은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고 특히나 약간 흥미성 위주의 책보다는 혹은 이제 실용적인 책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정말 원하는 취향이나 기호가 만들어진 분들께서 오시는군요. 네. 그리고 실제 자기 삶에서 문학을 읽는다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사회 초년생보다는 그렇죠. 조금은 아무래도 적응을 하신 이후의 분들 그리고 자기 개발의 독서가 아닌 좀 여유 있는 독서를 생각하는 분들이 30대 초중반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해방촌이라는 공간이 워낙 이제 또 뭐 카페든 뭐 이런 방식의 개인 문화 공간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동네에 진짜 원래 거주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떠세요? 서점 주변 정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 해방촌이 굉장히 그 토박이라는 개념으로 막 40년, 50년 사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말 그 해방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이제 정말 해방 후에 오신 분들이 정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일단 어르신들은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근데 대신에 해방촌이 1인 가구들도 점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호기심에 오셨다가 자주 오시고 행사도 참여하시고 해서 두 개의 이제 거주자층으로 나뉜다면 어르신들은 아직은 한두 번 호기심에 들어는 오시는데 낯설어 하시고 그런 문화 자체를 향유하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최근에 오신 70대 분인데 이제 은퇴 후에 에세이를 쓰신대요.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다니시면서 근데 전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젊은이들 가는 공간인 것 같아서 못 오셨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유연해지면 그런 분들도 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고요서사에서 지금 뭐 다루고 있는 책들과 프로그램들 이야기도 살짝 들어봤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읽고 너무 재밌다,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책 한 권 있으면 청취자분들께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권 추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좋았던 거는 그리고 생각보다 외국 소설을 정말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소설을 사는 적극적인 독자층은 한국 소설 읽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제 운영하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외국 소설은 특히 권해드려도 너무 다양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최근에 저는 정말 좋게 읽었던 건 제가 지금 사실은 메모를 해왔다 두고 나왔는데 제목은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책이고 켄트 하르프라는 작가인데 저는 처음 읽는 작가였어요. 근데 문체도 너무 독특하고 내용도 그렇고 약간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막 뭐 추리라든가 그런 장르의 책은 아닌데 제목이 다시 한번 보라고. 밤에 우리 영혼은 되게 우아한 책이에요. 근데 되게 쉽게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책 되게 좋았었어요. 네.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차경희 대표님
고요서사의 주인장이신데요. 모시고 오늘은 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독립서점 혹은 작은 책방을 내가 차리고 운영한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주변 분들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사실 저희 잘 모르지만 면면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보기에는 네. 그냥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네. 저런 주체적인 삶이 있을까 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주변에 부러움을 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시선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아요. 왜냐면 지금도 저도 약간 잘 네. 모르는 소리겠죠, 그죠? 이제 손님으로 오셨는데 저는 카운터 개념이었고 제 개인 책상을 이렇게 좀 뚫린 공간에 놓고 같이 홀에 있는데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근데 저 그때 막 엑셀이랑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일해야 되는 구조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그러니까 인생은 네. 보이는 게 다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네. 누군가에게 아마 차경희 대표님이 그렇게 보인다면 대표님의 삶은 그런 거죠. 그럼 너무 좋겠네요. 보이는 게 다니까. 네. 우리는 엑셀은 못 봤으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네. 요즘에는 20대들이 창업 정말 많이 하니까요. 네. 책을 좋아하는 다른 네. 후배 네. 들께서 네. 뭐 이런 책방을 내고 싶다라고 네. 묻는다면 네.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해주시고 네. 또 하나 현실적인 조언 말고 네.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유념해야 할 어떤 것 네. 하나 뭐 이렇게 딱 대비되는 건데 하나는 이상적인 것일 테고 하나는 현실적인 것일 텐데 뭐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책방을 운영하는데 버틴다는 개념이 필요한 시간이고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 좀 필요한데 뭐 현실적인 거는 사실 그거죠. 책방이라는 게 어떤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대비책은 하나씩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거는 자기 삶을 너무 쪼들리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불행해라기보다는 책방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떤 거를 실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생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현실적인 자기만의 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가끔 창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역으로 여쭤봐요. 그러면 어떤 서점을 하고 싶으신데요? 라고 네. 하면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독립물도 조금 팔고 좋아하는 책들 팔려고요가 평균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꼭 차별성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책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성의 생각. 부족들이 있군요. 생각의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이. 분야는 비슷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어떤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야 오는 사람들도 그 공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모두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책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고 싶은 책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을 해야 이거는 근데 제가 둘 다 놓친 것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막연하게 어떤 일종의 그 동경 같은 네.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겠네요. 네. 이거 제가 이거 고요서사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질문드리는 아주 우문인데 우문. 네. 그러니까 카페 분위기처럼 서점이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원래는 아까 얘기해드린 동료 덕분에 카페가 옆에 카페 있다고. 쇼빈숍으로 들어갔다가 작년 5월에 서점만 독립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독립서점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도 서점이 아니라 북카페로 보시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았고 그래서.
음료를 주문을 하지 책을 사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서점, 책만 파는 지금 공간. 북카페에는 워낙 많이 네.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성을 생각하면 다른 걸 음료를 팔라라는 얘기도 네. 많지만 지금은 딱 그 책방만 있고요. 뭐 인테리어 느낌을 북카페처럼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음료를 팔거나 마시는 공간은 아니고 정말 책만 조용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예, 그래서 네. 네, 서점이죠. 네. 네. 그 고요서사 해방촌에 위치하고 있다니까 좀 날씨도 많이 이제 따뜻해질 것이고 해질 무렵에 해방촌 골목골목 네. 다니시다 한 번씩 들려보시면 네. 차경희 대표님의 예쁜 목소리로 좋은 책도 한 권 네. 권해받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 꼭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요서사 1년 조금 넘었다고 네. 됐는데 뭐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하잖아요.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어떤 서점으로 그 일반 구매자들 혹은 독자들 네.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떤 서점이요? 일단은 요즘 생각한 거는 쉬어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서점 한적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어 그렇다기보다는 아주 잠깐 10분 들러도 집 좀 들어가는 길에 들러서 네. 책을 보고 가고. 조금 환기되는 내가 삶이 너무 팍팍하거나 여유가 없을 때 환기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갔을 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책들이 늘 한두 권쯤은 놓여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책을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차경희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고요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고요서사가 그 해방촌의 어떤 혹은 우리들 삶의 휴지점처럼 한 공간으로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기억되고 있어 주시기를 네. 바라게 되네요. 그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문장의 소리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작가님들 중에 궁금한 분들이 계셔서 문장의 소리를 그분들이 나오는 네. 편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연락을 주셔서 또 나오게 돼서 삶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 우연이 엄청난 필연으로 네, 근데 작동을 정말 몇 주 하네요. 전부터 이제 작정하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되게 일단은 신기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네. 물론 이제 작가분들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색다른 공간에서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사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고요서사뿐만 아니라 좀 다른 서점들에서 문학을 사는 재미있는 체험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경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화를 생산해내고 있는 주체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요서사의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네.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것은 찾아가기가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네. 네. 홍보 차원에서 네. 고요서사를 빠르게 잘 찾는 법. 뭐 이런 것들 하나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인사로. 일단은 지도 어플을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네. 문제는 구글 맵을 돌려야겠군요. 문제는 그 녹사평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지도 어플들이 걸어가라고 안내를 해요. 뭐 최단거리 몇 미터 이내인데 절대 걸어오시면 안 되고 숨이 턱에 찰 염려가 있으니까. 그 해방촌 초입에서 녹사평역에서 조금 걸어 나오시면은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02번을 타시고 무조건 해방촌 오거리에 내려서 전화를 주세요. 네. 그럼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네. 상세한 약도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고요서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요서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또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드려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3월, 이름도 예쁜 3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포근해졌다가 살짝 또 다시, 추위가 오기도 하고, 오락가락한 날들이지만, 3월이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네요. 봄이, 네. 창문을 아주 활짝 열어두고 대청소하기가 좋은 시절, 해야 하는 시절. 아직 조금, 춥나? 더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꼭 털어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묵은 것들을 겨울 동안, 오랫동안 방치를 했죠.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온 집안의 창문을 사방으로 다 활짝 열어두고 먼지 좀 털어내고 쓸고 닦고 청소 한번 했거든요. 사실 청소기를 매일매일 돌리긴 해요. 닥치는 것까진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매일매일 그래도 머리카락 먼지 많아가지고 청소기를 매일 돌리고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먼지 털고 닦고 하는데 너무 자주 안 하는 건가? 하는데도 왜 이렇게 도대체 먼지는 어떻게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지 뒤돌아서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 청소한 그 깨끗한 상쾌함이. 그래서 오늘 나눌 어제의 단어는 먼지입니다. 이놈의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마 그냥 길 가는 누구를 잡고 그 사람 톡톡 털면 분명히 먼지 폴폴 날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 그냥 옆에 옷이랑 목도리를 싣는데 햇빛 사이로 먼지가 아주 펄럭이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 먼지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쫓아다닐 셈인지 참 먼지 생각하면 좀 막막함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지 했을 때 퍼뜩 떠오르는 노래가 누구에게나 있죠. 완전하게 떠오르죠. 설마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염치불구하고 그 노래를 소개합니다.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 있잖아요. 먼지 이야기하니까 이건 먼지 했을 때 0.1초 만에 떠오르는 노래이잖아요. 모두가 아마 이 노래 떠오르지 않을까? 먼지라는 단어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상하고 뻔한 노래를 소개를 해도 되는 걸까 잠깐 고민하다가 아니 이렇게 명백한 노래라면 우리가 또 한번 들어야지 하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 노래가 김광석이 원곡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몰랐나요? 그 사실을 발견한 거죠. 아주 소중한 사실이어서 이건 꼭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또 이 노래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곡자 감사드려야 돼요. 김광석의 노래로 알고 있으면 원곡자들이 얼마나 슬프실까. 물론 김광석님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무려 1976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원곡자를 좀 이름을 좀 발표해드려야 되겠다. 잠깐만요. 76년에 이대현이 작곡하고 송문상 님이 작사를 하셨네요. 1976년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미키라는 아주 발랄하고 신세대 같은 이름 이미키라는 여가수가 1987년도 2집 앨범에 수록을 했어요. 이 노래를. 이 앨범 타이틀도 멋지더라고요. 지성과 사랑이라는 앨범 타이틀. 와, 지성과 사랑.
멋있죠. 그 앨범에 이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하신 거죠. 제일 먼저 이미키 가수가 발표했고 같은 해 87년에 또 이윤수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재발매,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 노래를 듣고 모든 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목소리로 불러보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부르셨고 그걸 또 거의 10여 년, 9년 뒤인 1996년에 김광석이 발표를 다시 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아주 역사와 사연이 많은 곡입니다. 그 뒤로도 또 다른 젊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해서 불러왔고요. 지금까지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제 1번 가수의 목소리로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이미키의 버전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익숙하시죠? 이 노래. 하지만 김광석의 버전보다는 훨씬 더, 템포가 느리고요. 그리고 애절을 하더라고요. 그쵸? 아마 한번 쭉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더, 끈적끈적 애절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나 멋있잖아요. 제가 한번 천천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하의 선율부터 참 이게 가사에 나오다니, 네, 이 원곡 작사자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네, 뚜뚜루루 이런 노래죠. 저는 여기서 나온 이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당신 곁으로 이 말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 예사 먼지가 아니구나. 먼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약간 오물의 느낌이죠. 쓸모없잖아요. 먼지. 하지만 당신 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먼지가 돼요. 바람에 실려 날아간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 이런 먼지라면 돼볼 법도 하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네, 진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다면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 좋은 방법이에요. 아름다운 먼지였습니다. 먼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의 아련함 같은 거 있거든요. 먼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내가 어디선가 묻혀와서 떨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실 이 미세먼지 때문에요. 참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 미세먼지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던 걸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여행을 몇 년 전에 한 2달 어딘가 다녀왔을 때 다녀온 뒤에 뉴스 볼 겨를 없고 바로 그냥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루 정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살 게 있어서 동네에 나갔다가 봄 오기 전이어서 풀빵 팔더라고요. 풀빵을 사 먹었어요. 겨울이니까 꼭 풀빵을 먹어야죠. 풀빵을 사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감기에 걸렸나? 독감 유행 시절이 한국에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참 걱정이네 하고 룰루랄라 풀빵을 먹으면서 걸어 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데 진짜 버스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그제서야 뉴스를 막 봤더니 이게 이제 미세먼지
아주 극심해서 오늘은 거의 경보 수준이다.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한 이런 걸 이제 저는 처음 본 거죠. 완전히 충격에 휩싸여 가지고 와, 그 상황에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풀빵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녔으니 그러니까 먼지를 먹은 거죠. 그냥 저는 그날 와,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봤을까. 와, 저 사람 대단한데 먼지를 즐겨 하나 본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약간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 네, 그때 그게 몇 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미세먼지가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 봄의 문제만이 아니게 되어가지고요. 요즘은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도 알려주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저쪽 집 창에서 보이는 풍경이 거의 저는 북쪽에 살고 있지만 남쪽의 풍경까지도 저희 집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뿌여서 그쪽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아는데 보이지 않는 날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와,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는 앞으로 맑은 하늘을 자주 보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슬프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먼지 털고 좀 털어내려고 대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상쾌하게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하는 일인데 이제는 미세먼지 땐 창문을 열면 그 오염된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창문을 가급적이면 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살아야 한다는 거지? 라는 깊은 고민과 수렁에 헤매이는 나날들입니다. 먼지 생각하면 이제는 슬픔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문을 안 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집에 공기청정기가 이제 다 있어야 되는 건가? 네, 막막합니다. 저는 먼지 했을 때 이 먼지의 존재를 어디서 가장 느끼느냐. 물론 청소할 때 제일 많이 느끼죠. 와, 그 사이에 또 이만큼 쌓였다고? 그 정도니까요. 청소할 때 가장 느끼기도 하지만 여행 갔을 때 가장 많이 느끼기도 해요. 여행 가면 주로 낯선 방이죠. 내가 살던 방이 아닌 낯선 방에 묵게 되잖아요. 하루건 이틀이건 아니면 길게 긴 여행이라면 길게 어떤 낯선 방에 짐을 풀고 묵을 때 짐을 풀기 전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일단 청소가 된 상태죠. 맞아요. 물론 청소가 안 된 아주 오래되거나 낡거나 지저분한 숙소에서도 많이 묵어봤지만 일반적이라면 청소를 해두겠죠.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해두죠. 먼지 하나 없이. 그런 어떠한 방, 낯선 방, 일단은 깨끗하다는 가정하에 그런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하루건 이틀이건 3일이건 이렇게 지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또 다 하나하나 다 싸서 챙겨서 방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 그 방 이제 들어왔을 때도 인사를 나누지만 나갈 때 인사를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방이랑 그래도 짧았건 길건 정을 들이고 나를 쉬게 해줬으니까 방과도 정 많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좀 오랫동안 나누는 편인데 그러고 보면 그 방 안에 먼지가 생겨 있는 거죠. 내가 갖다 놓은 먼지들이에요. 그건 내가 창문을 열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선가 묻히고 온 것들 아니면 내가 그 방에서 먹었던 것들 과자 부스레기 떨어져 있고 머리카락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옷에 붙었던 시로라기들 연필 깎다가 부러뜨린 흑심이나 나무 조각들 막 그런 것들이 가만히
그 머문 자리를 보면 꼭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청소를 하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마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순간, 와, 내가 또 흘러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옮겨놓고 가는구나 해서요. 그 먼지의 존재가 예사롭진 않아요. 다 하나하나의 약간의 추억이고, 그리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뭐, 과자 부스레기, 머리카락, 뭐, 옷깃에 붙어 있던 시로라기, 뭐, 이런 것들, 내가 흘린 것들을 보면서 먼지는 곧 내가 살았던 흔적이구나, 내가 살았던 흔적, 나의 삶의 흔적이구나까지 생각이 갔다가, 그것은 또 결국 나이구나. 이 먼지 나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라는 결론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먼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많아요. 먼지에 쌓인 이야기. 여기서 두 번째 멜로디. 오늘은 좀 식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먼지가 다 이렇게 들어간 노래, 유명한 곡들이 딱딱 있어가지고요. 뭐 좋은 노래니까 좋은 노래는 또 한번 찾아 들어도 좋죠.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입니다. 바람 속의 먼지, 바람 속의 티끌, 먼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 캔자스라는 밴드예요. 1970년대에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하드락을 하던 밴드입니다. 캔자스라는 밴드가 1977년도에 발표한 5집 앨범 Point of No Return이라는 앨범에 수록을 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아마 딱 틀면 바로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한국인이 사랑한 팝송 몇 곡 중에 들어있더라고요. 한국인 사랑한 팝송 많죠. 완전 많은데 몇 곡 중에 지금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인이 사랑한 팝송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들어볼게요. 네. Dust in the Wind 들리시죠? 이 노래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그냥 듣기만 들었지 찾아서 영상을 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이제 어떤 노래를 소개시켜 드릴 때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영상도 찾아보고 하는데요. 뮤직비디오, 이 시절에도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와, 뮤직비디오 봤는데 노래 아주 아름다운 기타 아르페지오에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나중에 바이올린도 흐르고 하는데요. 뮤직비디오는 뭐 보셔도 좋지만 안 보시는 게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좀 더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해요. 우스운 건 아닌데요. 이게 시대가 다르니까요. 이 락 밴드잖아요. 이 완전 락커들인데 그러니까 완전 하드락을 한 밴드인데 이 노래는 어쿠스틱하잖아요. 어쿠스틱한 두 곡 정도, 그 많은 앨범 중에서 두 곡 정도가 이렇게 어쿠스틱한 버전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더스트 윈드입니다. 그래서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 락 사내들이 락 하는 아저씨들, 머리 길고요, 완전하게 막 딱 모습 보면 락커죠. 이 락커들이 뭔가 몽환적인 곳에 앉아가지고 두 명은 앉아서 기타를 뜯고 보컬과 바이올리니스트는 서가지고 비장하게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네, 이 시절 사람이 아니어서 이 장면이 조금 낯설고 뭔가 노래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라는 편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만 들으시면 음악의 질감을 더 살리실 수 있어요. 가사가 Dust in the Wind, 제목 바람 속의 먼지, 무언가 철학적이고 쓸쓸할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법한 제목이죠. 가사를 보면요, 잠시 동안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내 모든 꿈과 호기심 바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바람 속의 티끌, 우리 모두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입니다.
예전에 부르던 노래는 망망대해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흙 속의 부스러기, 바다에 버린 쓰레기와 같습니다. 바람 속의 티끌, Dust in the wind. 우리 모두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입니다. 하면서 연연해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연연해 하지 마세요. 땅과 하늘 아래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의 전 재산으로도 흐르는 시간은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입니다. 라는 이런 노래. 저는 방금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게 이 노래의 이제 핵심인 거죠. 연연해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고 우리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오늘 먼지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에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또 어떤 시인은 이런 제목의 시를 썼어요.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바로 기영도 시인인데요. 한 권뿐인 그 시집 입속의 검은 잎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라는 시 한번 읊어볼게요. 이것도 아마 시를 들으시면 와, 오늘은 그냥 아예 먼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만 다 골라왔구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먼지 하니까 저는 이 제목의 시를 제가 좋아하고 있었는데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기영도.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다. 6개의 줄이 모두 끊어져 나는 오래전부터 그 기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때 나의 슬픔과 격정들을 오선지 위로 데리고 가 부드러운 음질하고 음자리로 배열해주던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가끔씩 어둡고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그 기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나는 경악한다. 그러나 나의 감각들은 힘센 기억들을 품고 있다. 기타 소리가 멎으면 더듬더듬 나는 양초를 찾는다. 그렇다. 나에게는 낡은 악기가 하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네, 이런 시였습니다. 이 시에 대한 감상, 해석,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로 하지 않는 편이 시를 읽거나 시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를 찾아서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와 악기와 여러 가지 희망과 혹은 절망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건 단어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냥 단어만으로 이 시에 나온 이 단어만으로 남겨두어도 좋다는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그게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는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 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목이 지금 칼칼합니다. 실내이지만 오늘 무언가 밖에 공기가 안 좋았던지 아니면 이 실내에 지금 이 녹음실 부스 안에도 아주 많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떠다니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해요. 아마 이제 곧 더 심한 황사 계절 돌아오면 곧 바람에서 먼지 맛이 날 겁니다. 슬프지만 먼지 맛 바람 불 거예요. 기업들에서는 앞다투어서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 개발하고 다양한 청소 도구 용품들 쏟아져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치면 그걸로 될까요? 근데 그걸로 될까요? 그 생각 해보게 되더라고요.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고 산책이라도 하려면 꼭 마스크 챙겨야 하는 그런 날들 왔잖아요.
오늘 내가 흘린 먼지의 그 아련함에 대해서 낭만적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먼지는 조금씩 치명적인 단어로 우리 곁에 침투를 해오네요. 먼지같이 작고 작은 우리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먼지들을 어떻게 껴안거나 어떻게 줄이면서 살아야 할지 깊숙이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바닥, 그리고 책상, 선반, 온 집 위에 가만히 내려앉은 먼지를 한 번씩 닦아내면서 또 어떤 상념의 단어, 그리고 멜로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바람 속에 봄이 있습니다. 이런 날 동네에 자주 갈 만한 책방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작지만 어여쁜 단골 가게들이 하나둘 동네를 채워주는 상상은 어찌나 즐거운 건지요. 모쪼록 그런 곳들이 오래도록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포근한 문장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